신경 쓰다가 오히려 상표를 놓쳐서 뭐 애니팡이라든가 게임 회사는 아니지만 뭐 티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게임 때문에 그 상표 때문에 좀 많이 이런 분쟁을 겪었는데 그런 상표적인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스타트업 좀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VC라든가 창진원 같은 기관이랑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BLT 특허사무소 자체가 일단 스타트업 전문 IP 컨설팅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저작권인데요. 일단 저작권법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그 절차만으로는 게임을 보호하는데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판례의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그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캐릭터의 형상, 모양, 배경, 그다음에 BGM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좀 차이가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좀 다르지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만으로는 판례도 몇 개 들어드릴 텐데요. 게임 보호하는 데 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무조건 특허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단 저작권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문 저작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내용으로는 소설, 시, 디자인, 건축물도 될 수 있고요. 영화, 프로그램, 백과사전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수히 많은 저작물의 종류가 있어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저작물이냐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냐가 일단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허라든가 상표 디자인은 권리를 그냥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게 특허권이다라는 걸 당연히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작권은 저작물이라는 것 자체부터 먼저 입증을 해야 돼서 이 절차라든가 분쟁에 대한 소비해야 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저작물 중에서 게임 저작물도 이제 하나의 종류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저작물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이제 법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표현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작가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드라마의 이런 갈등 구조라든가 이런 드라마의 게임의 플롯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서 표현된 이 유형의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원조 봄보맨이랑 그다음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B&B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완전히 게임 방식은 동일하죠. 근데 게임 방식은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아니라 게임 방식은 표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 아니어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 코나미가 이제 지고 저희 넥슨 쪽이 이겼었는데 그래서 표현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수많은 저작권 분쟁 중에 상당수가 이제 아예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저작권자에게 좀 불리한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작성은 문학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든지 게임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정도, 그냥 내가 그냥 독자적으로 만든 거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네, 충분히 이제 창작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이 만들건 뭐 초등학생이 만들든지 아니면 기업 소속 연구원 디자이너가 만들든지 저작권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표현된 것, 네,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는데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UI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당연히 표현 방식 자체를 따라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예요. 근데 게임의 진행 방식을 동일하게 채용하지만 게임 캐릭터도 좀 다르게 만들고 배경도 다르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표현 방식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반드시 게임에 대한 진행 방식 자체가 독특하다면 반드시 특허로 별도로 보호를 하셔야 돼요. 저작권만으로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원저작물을 뭐 번역, 편곡, 뭐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뭐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원조 테트리스가 있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뭐 테트리스를 좀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또 독자적인 또 창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이제 그 온라인 테트리스 같은 경우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 다른 기업이 그 온라인 테트리스를 또 따라하면 원조 테트리스에 대한 침해와 별도로 이제 온라인 테트리스를 또 만든 2차적 저작권자에게 대해서 또 침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좀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소설을 영화화했다라고 하면 소설이 원작, 그다음에 영화가 2차적 저작물로 해서 영화를 누가 따라하면 당연히 또 그 영화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 저작물인데요. 편집 저작물은 이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가 있는데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이라고 해서 실험야구와 이제 신야구, 네오플의 신야구랑 이제 어디죠? 코나미인가? 네, 실험야구 이 분쟁이 한번 붙었었는데 야구를 소재로 했고 그다음에 표현 방식이 얼핏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이제 불필요한 관절은 생략을 하고 이제 뭐 팔만 뭐 머리 있고 몸체 이렇게 따로 달리고 다리만 이렇게 크게 뭐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실황야구는 그냥 개개인의 이 얼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냥 동그랗게 하고 눈, 코, 입이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신야구 같은 경우는 실제 선수의 얼굴을 이제 좀 닮도록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각각 다 해가지고 독자적인 편집 저작물로서 신야구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에 보시면은 뭐 실황야구 캐릭터는 뭐 야구 선수 또는 심판에게 뭐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화해서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저작권 강의만 뭐 한 2시간 이상 원래 할 수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작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저작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요지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작권은 그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발생하냐? 그건 아니고요.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뭐 만화를 그렸다, 게임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완성 시점에 그냥 그 본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어디 등록을 해야 되고 꼭 그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뭐 등록료를 납부하고 이제 완납을 해서 등록 절차를 마쳐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등록을 안 하셔도 권리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저작권의 발생 자체가 등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거래를 할 때 이게 진짜 이 창작물을 뭐 만약에 뭐 게임 회사를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 회사가 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인 뭐 자료 같은 게 이제 M&A 상대방한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몇 월 며칠 날 이 A라는 회사가 이 저작권을 등록한 게 맞다, 이렇게 그 공적인 거래 안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작자로 등록이 되면 저작자이고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기준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인데 이게 한미 FTA 발효 그 2013년 기준으로 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50년이었는데 지금은 7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사후 70년. 그러니까 생애 그 저작자가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그 소속 그 직원들이 만들었을 테니까 그 직원의 사후 그 생애에는 당연히 보호를 해주는 거고 사후에는 이제 사망한 날짜로부터 70년까지 계속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주 오래됐지만 그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50년, 70년까지는 계속 이제 보호를 해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했다.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쪽이 저작권을 더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 기간을 늘려야 그 상대방 쪽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장을 했습니다.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를 몇 개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은 본버맨이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넥슨이 허드슨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원래는 이 본버맨의 원조 권리 저작권을 지금 허드슨이 갖고 있는데 허드슨이 이제 넥슨 쪽에 내 저작권 침해했다. 내 본버맨이랑 왜 똑같이 게임을 만드냐?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무산이 되고 역으로 넥슨이 허드슨을 상대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단락에 넥슨이 본버맨의 제작사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넥슨이 승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이제 왼쪽이 원조 그 허드슨사의 본버맨이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넥슨의 이제 B&B인데 구조는 사실 완전 똑같죠. 동일하죠. 이제 캐릭터가 하나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은 이제 이 격벽 사이로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폭탄의 효력이 유지가 되고 폭탄에 이제 상대방 적이 닿으면 이제 소멸하고 포인트를 얻고 그런 게임인데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도 심지어 조금 비슷하게 지금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허드슨의 본버맨 캐릭터와 B&B의 대표 캐릭터들도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판결문을 조금 보면은 여기 판시사항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진행 방식, 그 다음에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필수적이거나 공통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범의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 방식, 규칙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리딩 케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판결 요지가 또 따로 있죠. 여기 판결 요지를 또 한번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법관들이 판단한 내용인데, 저작권법은 뭐 문학, 학술, 예술에 관해서 사람의 정신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등의 수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감정 이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구 게임이면 야구 게임 전형적인 뭐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고 1, 2, 3 유격수 뭐 외야수들이 배치되는 그 구조 자체는 그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야구 게임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야구 게임을 만드는데 뭐 투수 포수 있고 뭐 투수 각도에서 타자를 비추는 게임 화면이라든가, 거꾸로 이제 타자 입장에서 투수를 바라보는 각도에서 게임을 만든거나, 이런 이 야구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키면 뭔가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필수 불가결한 거는 그냥 같이 쓰라는 취지로 이제 보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 방식,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범엔의 설정, 전개 방식, 규칙 등은 내재적 표현이 아니고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표현들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야구 실제 분쟁을 볼 텐데요. 이제 네오플과 코나미사가 이제 분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신야구가 표절이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코나미의 이제 실황, 프로야구 이런 거고, 이제 오른쪽 게 이제 네오플이 만든 신야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뛰는 발 부분, 몸통, 그다음에 다 자르고 팔목까지, 그다음에 머리 좀 과장되게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 자체는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절체를 생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주로 코나미가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실황야구에서는 이제 타자의 컨디션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타자 컨디션을 여기서는 날씨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선수의 컨디션까지인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은 좀 다르지만 컨디션을 표현하는 자체는 동일하지 않냐라고 이제 코나미 측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보면 조금 디테일한 건 다르지만 이 발 생략한 거, 다리 생략한 거, 팔의 일부를 생략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얼굴 큰 거, 동글동글하게 그린 거,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 않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판시상, 이거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아예 판례를 만든 사안인데요. 판시상에 보면은 이제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원 저작권이라고 본 거고, 이거를 각 선수에 맞게 개성 있게 눈, 코, 입을 표현했다. 그럼으로써 캐릭터에 좀 더 생동감도 불어넣고 캐릭터의 구별도 되면서 재미 요소를 더 추가했다.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또 독자적인 보호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저작물인 게임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독립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코나미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상품화해야지만 그 캐릭터를 보호해주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캐릭터 자체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면 복제니까 저작권 침해다. 근데 반대로 이 동일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이제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시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단락 하나 판결문을 떼었는데, 이제 위 법리 기록에 비춰보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업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 선수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로 나누어서 머리 크기 과장하고 얼굴 부각하고 다른 신체 부위는 생략하고 발을 실제보다 크게 하고 이런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코나미 거가 출시되기 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흔히 사용되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그리고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에 필연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래서 야구기 때문에 팔다리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실황야구와 신야구는 이제 캐릭터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얼굴 부분이 완전히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2차적 저작물도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저작물이다. 아예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나미가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적어도 게임 분야에서는 저작권이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게임 아이디어 자체는 원래 보호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좀 누가 봐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게임 형식을 똑같이 채용했음에도 디테일한 표현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치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저작권만으로는 보호가 좀 완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저작물이냐, 표현된 거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제 드러낸 거냐, 그래서 창작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걸 입증을 못하면 바로 패소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판례도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좀 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실질적 유사성 같은 걸 좀 넓게 봐가지고 이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게 거의 없어요. 판례 태도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표현된 자체,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UI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좀 다르게 만들면 게임 방식이 똑같아도 보호가 된다라는 거니까 아주 제한적인 보호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에 너무나도 쉽게 모방을 할 수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좁다. 그래서 권리보호에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임 저작권을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A라는 게임이 있을 때 A라는 게임 그 전체 화면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카피가 많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리스는 도저히 뭐 그 원작 테트리스 이상 가는 뭐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블록을 종류를 달리 한다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나 3D로 만든 테트리스라든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보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뭐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뭐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캐릭터 뭐 디자인이라든가 모양, 배치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서 조금 저작권만 기대하셨다가는 나중에 조금 보호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특징적인 기술 요소나 게임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서유리 변리사가 저희 그 퍼즐앤고 게임 한번 등록 특허 소개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치3 방식의 게임인데 거기에 이제 고스트 오브 규칙을 적용시켜서 이제 특허로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단순히 그냥 똑같은 패턴을 가진 블록을 연이어서 3개를 모으면 이제 없어지는 아주 단순한 매치3 퍼즐 게임에 고스트 오브 규칙을 적용해서 청단 3개면 뭐 플러스 몇 점, 홍단 3개를 또 뭐 터트리면 뭐 더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아이디어의 특허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만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퍼즐앤고 저희 엔랩소프트 저희 고객이신데 엔랩소프트 말고 다른 제작자가 똑같이 매치3 퍼즐 게임 방식의 고스트 오브 규칙을 적용했는데 디자인을 좀 달리 해서 좀 달리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작권으로는 피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특허의 그 게임 방식 자체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표현 방식 자체가 또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UI, UX에 대한 특허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에 저 K큐브에서 투자 받으셨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바퀴 소프트 이쪽에서 게임 분디의 몬스터를 출시하셨었는데 거기서 게임 캐릭터의 머리 자체가 레버 역할을 하는 UX, UI를 적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이제 있고 캐릭터의 뒤통수가 보이면서 이제 뭐 몬스터를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캐릭터의 머리 자체를 가지고 이제 레버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새로운 UI가 있어서 그걸 특허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표현 방식 자체도 특허로도 일단 병행해서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작권도 병행해서 보호를 받으면 좀 한층 더 두텁게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게임을 이제 채용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런 게임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셔서 표현 방식을 좀 달리하면 저작권을 그럼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몇 주 전에 이제 상담했던 여기 입주해 계신 대표님은 이제 리버시 오셀로 그 게임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온라인을 이제 출시를 하셨는데 그 게임 방식에서 뭔가 디자인을 좀 입히고 좀 새로운 캐릭터도 도입하고 돌이 이제 플립이 됐을 때 액션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독자적인 표현 방식을 집어넣으면 이 오셀로를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 기업으로부터 이제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결국
특허 전략을 더 잘 세워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게임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 그래서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엇을 특허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네. 그 저작권 관련해서. 예. 그 특허 같은 경우는 그 정확히 명시하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네.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뭐 구체적인 명시를 하나요? 아니면 네, 형식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 게임을 소개할 수 있는 스크린샷 같은 거를 뭐 많이 이제 첨부를 하셔가지고 각 화면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이게 이 부분이 특징이다.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되죠. 게임의 내용을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예. 그렇다고 저희가 만약에 그 저작권 등록할 때 거의 명시에 빠졌다 그러면 그 주장, 네.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지 그 화면이라든가 그 근거 자료는 다 되도록 다 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게임을 만들었으면 그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를 누락한다고 해서 뭐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패치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슷한 이상한 게임이 나왔는데 네. 그거 저희가 이제 거꾸로 네. 공격하기 위해서 네. 패치가 업데이트해서 그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만든 게임이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패치를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게임이 있고 비슷한 게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 달라요. 게임이 네. 잘 똑같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거꾸로 이제 그걸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예. 패치를 해서 네.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버전이랑 패치 버전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 상대방을 이 패치의 내용을 기초로 이제 완전 똑같다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저희가 뒤늦게 패치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순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저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실질적 동일성 없이 그냥 완전 확 갈아엎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업체한테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버전 1.0이랑 그 상대방이 낸 카피 제품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면 먼저 이 버전 1.0에 대한 저작권으로 그쪽을 견제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물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네. 저작권 위반했다 그러면 어떤 네. 조치들이 취해지나요? 저작권 위반이 됐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게임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고의로 침해했으면 뭐 침해죄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한 거, 저작권 침해한 거 어떻게 더 생각해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배상이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특허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특허는 배상의 산정 규정이 뭐 몇 카피를 판매를 했고 뭐 다운로드가 몇 개고 그 중에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였고 이런 걸 계산하는 식이 딱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은 사실은 이게 침해액, 뭐 침해 정도,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그거는 배상액은 또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영역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네. 지금 상표권 등록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이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네, 이름에 대한 것만. 그 타이틀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은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상표는 아마 이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특허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무엇을 특허로 추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게임 관련된 특허의 유형을 조금 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좀 나열했는데, 이제 BM 특허, 이제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BM 특허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UX, UI 자체에 대한 특허, 그리고 게임에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추론을 위해서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특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서버 트래픽을 뭐 분산하는 뭐 기법이라든가 서버 단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서버 클라이언트 상에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라든가 이런 거가 특이성이 있으면 네,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 게임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기존에 없던 차별적인 요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출원을 하면 출원해서 등록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BM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등록률이 높진 않아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사업 뭔가 좀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랑 IT 기술을 결합을 한 게 이제 BM 특허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었는데 온라인은 없어. 이거 온라인화 한 거 없으니까 이거 특허로 가능해.라고 해서 진행하시는데 이제 O2O의 개념만으로는 사실은 특허로는 어렵거든요. 오프라인을 하는 걸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만 옮겼다라고 하는 거는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면서 뭔가 특이성이 발생을 했다. 특수한 뭐 기술이 더 첨가됐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야 BM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 특허 출원 사례를 뭐 몇 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특허로 내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뭐 넥슨 특허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뭐 모바일 게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게임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이라고 해서 게임 캐릭터의 뭐 이 상부 쪽에 수직하게 뭐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하고 이제 이동 버튼이나 점프 버튼을 이 화공상에서 뭐 구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한번 보시면 이게 등록받은 청구항이거든요. 이제 특허 아마 뭐 설명드리셨겠지만 특허 출원 명세서 중에 청구항 이 특허 청구 범위라고 써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아주 쓸모없는 게 되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항 1항을 보시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하는 포터블 디바이스 상에 게임 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뭐 전제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특허다라는 거고 제1 터치 입력을 수신한다. 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일단 한번 터치를 하는 걸 감지하겠다. 그 다음에 수신된 제1 터치 입력이 GUI 설정을 위한 터치 입력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그래서 GUI 설정 버튼이냐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터치 입력이 GUI 설정 터치 입력인 경우에 GUI 설정 모드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GUI 설정 모드에 대응하여 게임 플레이를 제어를 위한 하나 이상의 GUI 요소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자기가 유저 인터페이스 뭐 점프 버튼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게임 내에서 이제 랜덤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특허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특허야 라고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출원이 꽤 일찍 됐어요. 2000년 초반에 나왔던 특허거든요. 출원.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선행 기술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걸 등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검토를 하실 때 반드시 출원일, 언제 출원했는지가 중요해요. 등록이 언제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출원한 기술인지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뭐 2013년에 받았는데 출원은 뭐 한 2007년쯤에 했다라고 하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특허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두 번째로 이제 뭐 온라인 게임에서의 유저 이탈 방지 시스템 그 방법 뭐 이런 특허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저의 온라인 게임을 로그인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플레이 패턴 분석 결과를 산출을 해서 뭐 재접속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아이템을 뭐 제공해서 이제 유도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허가. 이것도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꽤 오래전에 2001년에 출원했던 내용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저 단말기와 네트워크 연결돼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뭐 게임 서버, 그다음에 뭐 DB가 있고 룰셋 데이터가 저장되는 뭐 DB를 포함하고 게임 서버는 이제 온라인 게임에 로그인한 유저의 단말기로부터 로그아웃 요청이 전송이 되면 로그 정보를 참조해서 플레이 패턴 결과를 산출한다. 그 다음에 산출되면
플레이 패턴 분석 결과를 룰셋 데이터와 비교해서 재접속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 접속 예측부에 의해서 미접속할 것으로 판단되는 유저한테 미리 쿠폰 같은 거 제공해서 접속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소정의 확률로 아이템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꽤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임 운영에 있어서 유저를 계속 자기 이제 저 플랫폼 안에 가둬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출원하면 당연히 등록 못 받죠. 옛날에 이제 아주 초창기 온라인 게임 초창기에 나왔던 특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예요. 세 번째 NC소프트 특허 중에 하나 또 보면은 캐릭터명 변경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의 캐릭터 이름을 한번 등록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또 중복해서 변경을 하면은 중복이 나고 이런 문제가 예전에 있었나 봐요. 리니지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BM 특허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캐릭터명 변경 신청 정보를 미리 수신을 하고 임시 정보 저장부에 저장을 해서 접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캐릭터 변경 신청을 순번을 매기겠다. 그 다음에 동일한 캐릭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앞선 접수 번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똑같은 캐릭터명이 접수됐을 때 먼저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가 또 특허의 내용에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허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냈던 특허인데 이런 것들도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플로우 차트를 그냥 그대로 이제 말로 표현을 한 건데 캐릭터명 변경 정보를 수신하고 접수 번호 매기고 중복된 게 있으면 앞선 접수 번호한테 캐릭터명 갱신 권한을 주겠다. 이게 게임 특허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특허로 가능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특허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특허 출원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심즈, 요즘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심즈 화면 캡처해서 공유하고 하는 게 유행인데요. 심즈 3, 3든 4든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건 심즈의 내용을 특허로, 게임 특허로 출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UX, UI 단에서 이제 게임상에 존재하는 이제 복수의 멀티플레이어 멀티 유저들이 있는데 멀티 유저의 표현 방식에 대한 UI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표현하고 실제 접속한 사람당 하나의 캐릭터가 있고 그 각각의 존재하는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각화를 하는 요소가 원래 없었다. 기존에 없었던 기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UI, UX 형태로 특허를 진행해서 심사관을 설득을 하면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도상에서 게임 온라인상의 캐릭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따라하게 되면 저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에 대한 특허를 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즈 게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얼굴이라든가 몸매, 체형 이런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장도 어떻게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체형도 아주 디테일하게 신체 부위별로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상의 캐릭터에 대한 체형 커스터마이징 방법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자체도 특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심즈 SNS 버전인 것 같은데 SNS와 결합된 게임 방식 자체가 또 새롭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특허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실제로 이 인근에 집을 짓고
물론 소셜 게임의 대부분이 다 이런데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뭐 근처에 옆 동네에는 뭐 내 친구 누가 살고 해서 실제 친구끼리도 게임상의 캐릭터에서 이제 왕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을 처음 만약에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원천 게임 그 방식 SNS 결합 게임 방식 자체도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 연동하는 뭐 데이터라든가 뭐 실시간 뭐 동기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즈가 아이콘 형태로 이제 심의 생각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아이콘으로 인해서 단순화된 의사표시 방법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거 자체도 말풍선에서 뭔가 뭐 이 캐릭터의 감정 상태나 뭐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뭐 이미지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자체를 이제 또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즈 캐릭터를 외부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허. 그래서 뭐 심즈에서 만들고 심시티에서 뭐 갖다 쓰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독립적인 게임인데 게임 캐릭터를 임포트해서 이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뭔가 이제 새로운 기법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연계 시스템 자체를 이제 특허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시티에서 뭐 건물 올리고 이제 뭐 할 때 심즈의 캐릭터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불러와서 이사시키고 뭐 이런 것들 연계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독특한 시스템이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특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게임의 모든 구성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그게 새롭기만 한다면. 그리고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요소가 다 특허성이 있을 만한 게임은 사실 뭐 상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게임 이 시스템 중에서 여기가 키가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찝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고스트 오브 규칙을 적용한 매치3 퍼즐은 고스트 오브 규칙, 고스트 오브 패를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허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핵심 포인트긴 한데 원래부터 다 썼던 거다. 뭐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아마 화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레이싱 게임에서 차에 가는 방향을 뭐 차 위에 화살표로 이렇게 뭐 표시해준다. 이런 단순한 UI들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비슷하게 내면은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허 등록 후에 청구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경쟁업체가 따라할 경우에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무엇보다 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고 뭐 도면 아주 잘 그렸고 했는데 청구항에 좀 되게 불필요한 뭐 한정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나 남들이 빼고 따라할 만한 아주 불필요한 요소가 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불필요한 요소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항을 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BM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BM이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사실은 온라인상에 구현되는 뭔가 이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BM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도 게임 운용한 거나 뭐 게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엄밀히 얘기하면 BM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M 특허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BM 특허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BM 특허의 정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업, 운용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거에 접목되는 IT 기술을 결합을 했을 때 영업 방법, 즉 BM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 단에서 특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접목되는 기술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특별해야 이제 그거의 결합물인 BM 특허가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BM 특허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권리자의 BM을 청구항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는 비단 변리사뿐만 아니라 대표님들께서도 출원할 때 적극적으로 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야 좋은 특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BM 특허를 이렇게 냈을 때 과연 등록 가능성이 얼마냐라는 걸 사전에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BM 특허가 일반 건에 비해서 조금 등록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등록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아놓고 권리 행사를 못하는 BM 특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기 기술이랑 뭐 알고리즘만 오픈하고 권리를 못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BM 특허의 특허성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 심사관의 논리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의 예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뭐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이 된다. 그리고 뭐 원래 있었던 주지관용 수단을 덧붙였다. 뭐 야구 게임에서 뭐 야구장을 배경으로 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했다. 뭐 이런 거나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거를 뭐 시스템화했다라든지 뭐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이 가장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엔 BM 특허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재능 공유 사이트인데 뭐 음악인들을 상대로 한 재능 공유 사이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후속 주자가 나는 그럼 음악인 말고 포토그래퍼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특허를 아무리 내봤자 등록이 안 돼요. 이거는 포토그래퍼를 상대로 하나 뭐 음악 뮤지션을 상대로 하나 어쨌건 그 기본 구조는 똑같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래서 뮤지션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부과돼야 되는 플랫폼의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뭐 애견, 뭐 미용사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뭔가 더 특징적인 부분이 더 부과가 되면 그때는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뭐 반려동물 관련 뭐 플랫폼 말고 포토그래퍼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사실 등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차별적인 요소가 추가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BM 특허의 청구한 기재 방식은 무슨 방법, 무슨 장치,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특허법적으로는 좀 엄연히 분리가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뭐 아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방법 청구항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좀 사견이고요. 그리고 BM 특허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면 BM 특허 등록률은 일단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 거는 50%에서 60% 정도인데 BM 특허는 한 30% 내외예요. 등록률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뭐 물론 BM 특허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뭐 사업 아이디어의 특이성이 없거나 뭐 IT 기술이 특이성이 없는데 좀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거절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 BM 특허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시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뭔가 BM 특허 하나는 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특허성이 좀 부족한데도 좀 많이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전체 BM 특허의 등록률이 좀 낮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르지만 플랫폼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허 기술 방법에 따라서 등록이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명세서에 어떻게 쓰는지 어떤 용어로 청구항을 구성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될지 말지의 결정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 뭐 게임이랑 뭐 광고를 결합해서 게임 안에 뭔가 광고 컨텐츠를 삽입해서 뭐 과금을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BM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하드웨어와 결합시켜서 BM 특허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면 네. 사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특허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게임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